김형석 교수, 가슴이 찢어져도 절대 하면 안 되는 걱정 5가지. 저는 살면서 가장 많이 한 일이나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걱정이라고 답합니다. 젊었을 때는 걱정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이 걱정돼서 밤잠을 설치는 것이 사랑이고, 배우자의 건강이 걱정돼서 잔소리를 하는 것이 사랑이고, 친구가 잘못된 길로 갈까봐 걱정해서 충고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걱정이 많을수록 사랑이 깊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걱정했습니다. 자식이 학교에 갈 때도 걱정, 결혼할 때도 걱정, 손주가 태어나도 걱정, 아들이 사업을 해도 걱정, 딸이 이직을 해도 걱정, 50년을 걱정했습니다. 60년을 걱정했습니다. 걱정이 제 인생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돌아보니 저의 걱정이 상대를 보호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짓눌렀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걱정한다고 했더니 자식이 전화를 피했습니다. 걱정한다고 했더니 배우자가 짜증을 냈습니다. 걱정한다고 했더니 친구가 멀어졌습니다. 걱정한다고 했더니 이웃이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걱정이 사랑이 아니라 압력이 된 것입니다. 관심이 아니라 감시가 된 것입니다. 보호가 아니라 통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걱정하는 사람은 자기가 상대를 사랑하고 있다고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걱정해서 그래.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정당화 됩니다. 그런데 걱정을 받는 사람에게는 이 말이 이렇게 들립니다. 나는 내가 혼자 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아. 여러분, 우리 세대는 걱정을 사랑의 최고 형태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모든 걱정이 사랑은 아닙니다. 어떤 걱정은 사랑이 아니라 불안의 투사입니다. 어떤 걱정은 관심이 아니라 간섭입니다. 어떤 걱정은 보호가 아니라 구속입니다. 어떤 걱정은 배려가 아니라 자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걱정이 습관이 된 사람은 걱정을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걱정할 것이 없어도 걱정합니다. 걱정할 이유를 찾아서 걱정합니다. 걱정이 사라지면 걱정하지 않으면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걱정 중독입니다. 그리고 걱정 중독은 자기 자신도 또 주변 사람도 모두 병들게 합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임상심리학자 토머스 보코백 교수는 범불안장애 연구에서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만성적인 걱정은 뇌의 편도체를 과활성화시키며 이것이 반복되면 뇌가 걱정 상태를 기본 모드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코백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 걱정을 하는 사람은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약 23% 높았으며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약 1.5배, 불면증 발생률이 약 2.1배 높았습니다. 걱정은 마음만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도 아프게 합니다. 한국심리학회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 중 자녀에 대한 걱정이 일상생활을 방해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54%였습니다. 절반 이상입니다. 그리고 걱정의 대상 1위는 자녀의 경제적 안정으로 약 31%를 차지했고 2위는 자녀의 건강으로 약 4%였으며 3위는 손주의 미래로 약 28%였습니다. 우리는 자식이 40이 되어도 50이 되어도 여전히 걱정합니다. 그런데 그 걱정이 자식에게 도움이 됩니까?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부담이 됩니다. 퇴계 이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만물이 밝아지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만사가 어둡다. 저는 이 가르침이 걱정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걱정이 많으면 마음이 어지러우면 판단이 흐려지고 판단이 흐려지면 잘못된 방향으로 관여하게 됩니다. 걱정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고요하면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고 있는 그대로 보면 진짜 도움이 필요한 순간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가슴이 찢어져도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걱정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것은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걱정의 방향을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사랑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상대를 살릴 수도 직식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5가지 걱정은 상대의 자율성을 빼앗고
관계에 부담을 만들고 신뢰를 무너뜨리고 자기 자신의 건강을 갖다먹고 결국 걱정하는 사람도 모두 지치게 만듭니다. 이 5가지를 알면 여러분의 걱정이 달라집니다. 관계가 달라지면 노년이 평화로워집니다. 이제 5가지 걱정 중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많은 부모가 무의식적으로 하면서도 자식을 가장 빠르게 멀어지게 만드는 첫 번째 걱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걱정 중에서 자식을 가장 빠르게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망설임 없이 자녀의 돈을 대신 걱정하는 것이 더 답합니다. 이 걱정은 부모에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자식이 잘 먹고 잘 사는지, 돈은 충분한지, 노후 준비는 하고 있는지, 빚은 없는지, 부모가 자식의 경제 상황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월급은 괜찮아, 저축은 하고 있어, 집은 언제 살 거야, 보험은 들었어. 이 질문들은 모두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에게는 사랑이 아니라 시험으로 들립니다. 경제적으로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평가받는 느낌입니다. 이 걱정이 왜 위험하냐 하면 돈은 성인의 자존심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어린 자식이 용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부모가 채워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40대, 50대 성인 자녀에게 돈 걱정을 말하면 그것은 너는 아직 독립하지 못했다는 메시지가. 자식의 나이가 많을수록 돈에 대한 부모의 걱정은 더 큰 상처가 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자립은 성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돈을 걱정하면 자식은 자기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실제로 이런 장면들이 우리 주변에서 매일 일어납니다. 70대 어머니가 45세 아들에게 전화합니다. 요즘 회사는 괜찮아. 월급은 안 깎였어. 아들은 잘 다니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어머니가 또 묻습니다. 적금은 들고 있지. 나중에 은퇴하면 어떡하려고. 아들은 짧게 대답합니다. 네, 하고 있어요. 전화를 끊은 후 아들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엄마한테 전화하면 항상 돈 이야기야. 내가 거지인 줄 아나 봐. 65세 아버지가 38세 딸에게 묻습니다. 남편 사업은 잘 되고 있어. 대출은 얼마나 남았어? 딸은 괜찮다고 하지만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빠는 왜 만날 때마다 남편 사업 이야기를 물어볼까? 우리가 망할까봐 걱정인 건가? 명절에 돌아가는 길, 딸이 남편에게 말합니다. 우리 부모님 집에 갈 때마다 신문당하는 기분이야. 70대 아버지가 50대 아들에게 용돈을 보냅니다. 아들이 괜찮다고 해도 보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만 50대 가장에게 부모에게 용돈을 받는 것은 자존심이 상합니다. 아내 앞에서 아버지가 보낸 돈을 이야기하기가 부끄럽습니다. 60대 어머니가 친구 모임에서 아들의 월급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들 회사가 요즘 어렵대, 걱정이야. 친구가 어머니 아들을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은 자기 경제 상황이 어머니 친구들에게까지 알려진 것에 분노합니다. 75세 할머니가 40대 며느리에게 묻습니다. 요즘 살림은 괜찮아. 애들 학원비 대느라 힘들지. 며느리는 웃으면서 괜찮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시어머니가 자기 가정의 살림을 평가하는 것 같다 불쾌합니다. 미국 클라크 대학의 발달 심리학자 제프리 아넷 교수는 성인 진입기 연구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부모의 경제적 걱정이 반복적으로 전달되면 성인 자녀의 자기 효능감이 약 27% 하락하며 부모와의 대화를 회피하는 비율이 약 35% 증가한다. 한국가족관계학회의 2024 연구에서도 부모가 경제적 걱정을 자주 표현하는 가정의 성인 자녀 중 약 42%가 부모에게 경제 상황을 숨긴다고 응답했습니다. 걱정이 투명성을 죽이는 것입니다. 부모가 걱정하면 자식은 숨기고, 숨기면 부모는 더 걱정하고, 더 걱정하면 자식은 더 숨기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자녀의 돈을 대신 걱정하면 마음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먼저 자식의 경제 상황이 궁금합니다. 물어봅니다. 자식은 대답합니다. 그런데 대답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더 물어봅니다. 자식 귀찮아집니다. 귀찮으면 대답이 짧아집니다. 대답이 짧으면 부모는
더 불안해집니다. 불안하면 더 물어봅니다. 더 물어보면 자식은 피합니다. 피하면 연락이 줄어듭니다. 연락이 줄면 부모는 더 걱정합니다. 이것이 돈 걱정의 나선입니다. 혹시 나도 자식에게 돈 이야기를 너무 자주 물어보는 건 아닐까? 혹시 나의 걱정이 자식을 신문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한 분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73세 어머니가 48세 아들에게 매번 전화할 때마다 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금은 하고 있지, 보험은 됐어. 아이들 학원비 괜찮아. 아들은 매번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전화 시간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처음에는 30분 통화하던 것이 15분이 되고 10분이 되고 5분이 됐습니다. 어머니는 서운했습니다. 왜 전화를 빨리 끊으려고 하지? 어느 날 아들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48세 가장이에요. 내 돈은 내가 관리해요. 엄마가 걱정하면 내가 못 믿어온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한 번만이라도 돈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어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부터 어머니는 전화할 때 돈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요즘 뭐 하면서 즐거워라고 물었습니다. 아들의 대화가 길어졌습니다. 전화 시간이 5분에서 30분이 됐습니다. 아들이 먼저 요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재밌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피한 것은 나를 피한 것이 아니라 돈 걱정을 피한 것이었다는 것을. 돈 이야기를 빼자 아들의 진짜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의 경제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저는 3가지 대안을 알려드립니다. 월급은 괜찮아. 대신 요즘 일하면서 보람 있는 일이 있었어. 이 말은 돈이 아니라 삶의 질에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돈보다 마음을 물어보면 자식은 마음을 엽니다. 저축은 하고 있지. 대신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울게. 이 말은 감시가 아니라 지지입니다. 물어보는 것과 기다리는 것은 다릅니다. 집은 언제 살 거야? 대신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편하게 살고 있으면 됐어. 이 말은 부동산 소유가 아니라 삶의 만족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집이 있든 없든 자식이 편안하면 그것이 성공입니다. 보험은 들었어. 대신 혹시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부담 없이 말해줘. 이 말은 확인이 아니라 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확인은 압박이지만 열린 문은 안전망입니다. 돈은 아무한테나 빌리면 안 돼. 대신 내가 현명하게 잘하고 있을 거라고 믿어. 이 말은 불신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신뢰를 표현하면 자식은 스스로 더 책임감을 가집니다. 돈 걱정을 내려놓는 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남의 미덕을 이루어주고 남의 악행을 이루어주지 않는다. 저는 여기에 한마디를 더합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자립을 이루어주고 부모의 걱정이 자녀의 의존을 이루어줍니다. 믿어주면 자식은 강해지고 걱정하면 자식은 약해집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5가지 걱정 중에서 가장 민감하고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2번째 걱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걱정 중에서 자녀에게 가장 깊은 남기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망설이 없이 자녀의 결혼과 연애를 대신 걱정하는 것이라고 답합니다. 이 걱정은 부모 세대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것 중 하나입니다. 언제 결혼해? 좋은 사람 없어? 나이가 많아지면 힘들어? 주변에 소개시켜 줄까? 이 말들은 모두 사랑에서 나옵니다. 자식이 혼자 외롭게 사는 것이 걱정이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부모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걱정이 자식에게는 어떻게 들릴까요? 너는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다. 결혼하지 않으면 불완전한 사람이다. 너의 현재 삶은 부족하다. 이것은 자식의 선택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걱정이 왜 위험하냐 하면 결혼과 연애는 개인의 가장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돈은 객관적 수치가 있습니다. 건강은 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과 결혼은 완전히 주관적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느냐, 언제 결혼하느냐,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이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의 결정입니다. 부모가 이 영역의 걱정으로 개입하면 자식은 가장 깊은 곳을 침범당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이미 자식 스스로도 고민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외로울 때도 있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을 때도 있고 결혼에 대한 압박을 사회에서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모의 걱정까지 더해지면 자식은 숨이 막힙니다. 실제로 이런 장면들이 우리 주변에서 매일 일어납니다. 70대요. 어머니가 35세 때쯤 명절 때마다 묻습니다. 50대는 남자친구 없어? 나 있는데 빨리 만나야지. 딸은 웃으며 넘기지만 명절이 다가올수록 집에 가기 싫습니다. 만나면 반드시 이 질문이 나오니까요. 딸이 친구에게 말합니다. 명절이 무서워 또 결혼 이야기를 들어야 하니 65세 아버지가 40세 아들에게 묻습니다. 너 이러다 혼자 늙겠다. 소개팅이라도 해봐.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만 40대 남성에게 아버지가 소개팅을 하라는 것은 자존심이 상합니다. 아들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내가 혼자인 것이 그렇게 부끄럽나? 70대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묻습니다. 둘째는 언제 낳을 거야? 하나만 낳으면 외로워. 며느리는 웃지만 자기 몸과 자기 선택이 시어머니에게 평가받는 느낌에 속이 상합니다. 60대 어머니가 38세 딸의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딸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 직업이 불안정한데 괜찮겠어? 딸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에게 불합격 판정을 받은 느낌에 분노합니다. 75세 할아버지가 42세 손자에게 묻습니다. 너 이 나이에 아직 결혼을 안 하면 어떡하니? 할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결혼식은 봐야지. 손자는 할아버지의 건강을 걱정하면서도 결혼이 할아버지를 위한 이벤트가 된 느낌에 무겁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 교수는 현대 사회의 친밀성 연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의 치밀한 관계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의 영역이 되었으며 이 선택을 외부에서 강요하는 것은 관계의 질을 떨어뜨린다. 한국보건사연구원의 2024년 조사에서도 미혼 성인 중 부모의 결혼 압박이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약 48%였으며 결혼 압박을 받는 성인의 약 37%가 부모와의 연락 빈도를 의도적으로 줄였다고 응답했습니다. 걱정이 자식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결혼을 대신 걱정하면 마음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먼저 자식이 혼자인 것이 걱정됩니다. 물어봅니다. 자식은 대답을 피합니다. 대답을 피하면 부모는 더 불안해집니다. 더 불안하면 더 자주 물어봅니다. 더 자주 물어보면 자식은 명절을 피합니다. 명절을 피하면 부모는 서운합니다. 서운하면 자식이 한마디 합니다. 너는 왜 집에도 안 오니? 자식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가면 또 결혼 이야기를 들어야 하니까요. 이것이 결혼 걱정의 나선입니다. 혹시 나도 자식에게 결혼 이야기를 너무 자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자식이 명절에 오기 싫어하는 이유가 바빠서가 아니라 이 질문이 두려워서인 건 아닐까? 저는 한 분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70대 어머니가 36세 딸에게 매년 명절마다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올해는 남자친구가 없어. 딸은 매번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자 딸이 명절에 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라고 했지만 사실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딸은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명절에 집에 가면 친척들도 다 모여 있는데 언제 결혼하느냐는 질문이 사방에서 날아와요. 참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는 서운했습니다. 왜 집에 안 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3년 후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에서 딸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3년간 명절에 안 간 이유는 바빠서가 아니라 결혼 질문이 무서워서였어요. 엄마가 물어볼 때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았어요. 결혼을 안 하면 불완전.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내가 걱정한다고 한 것이 딸을 3년간 쫓아낸 것이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딸의 선택을 존중하자. 딸이 행복하면 그것이 전부다. 그렇다면 자녀의 결혼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3가지 대안을 알려드립니다. 언제 결혼해 대신 요즘 행복해,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결혼 여부가 아니라
행복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행복을 물으면 자식은 마음을 엽니다. 좋은 사람 없어. 대신 내 곁에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 말은 결혼 상대가 아니라 인간관계 전체에 대한 바람입니다. 결혼이 아닌 관계 자체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소개시켜 줄까? 대신 내가 원할 때 말해줘. 언제든 도울 준비가 돼 있어. 이 말은 먼저 나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식이 원할 때 도움을 주면 그것이 진짜 도움입니다. 원하지 않는데 주는 도움은 부담입니다. 이러다 혼자 읽겠다 대신 내가 어디에 있든 나는 항상 내 편이야. 이 말은 미래의 공포가 아니라 현재의 안정감을 주는 것입니다. 혼자라는 공포를 심는 대신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심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힘들어 대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응원할게. 이 말은 압박이 아니라 지지입니다. 응원은 자식을 강하게 만들고 압박은 자식을 피하게 만듭니다. 결혼 걱정을 내려놓는 것은 자식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행복하고 새는 하늘에서 날아야 행복하다. 물고기를 하늘에 올리고 새를 물에 넣으면 둘 다 죽는다. 저는 여기에 한마디를 더합니다. 자식의 행복은 자식이 정합니다. 부모가 정한 행복에 자식을 넣으면 자식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숨이 막힙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5가지 걱정 중에서 가장 따뜻한 마음에서 나오지만 상대를 가장 빠르게 지치게 만드는 3번째 걱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걱정 중에서 상대를 가장 빠르게 지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망설임 없이 상대의 건강을 대신 걱정하는 것이라고 답합니다. 이 걱정은 모든 걱정 중에서 가장 따뜻합니다. 가장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상대가 아프면 내가 더 아프고 상대가 건강하면 내가 더 기쁜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약은 먹었어? 병원은 갔어? 검진은 받아서 그거 먹고 운동은 하고 있어? 이 말들은 모두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매일 반복되면 상대에게는 건강 감시가 됩니다. 관심이 아니라 감독이 됩니다. 상대는 아플 자유도 없어집니다. 피곤하다고 말하면 난리가 나고 기침을 하면 병원 가라는 잔소리가 시작되고 야식을 먹으면 건강 강의가 시작됩니다. 상대는 점점 건강 이야기를 숨기기 시작합니다. 아파도 괜찮다고 합니다. 병원에 갔어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하면 더 큰 걱정이 돌아오니까요. 이 걱정이 왜 위험하냐면 건강 걱정은 상대에게 너는 약한 사람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세대의 남성에게 건강 걱정을 반복하면 그것은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 됩니다. 나는 아직 왜 나를 환자 취급하지? 여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몸은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매번 건강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가 보호 대상이 된 느낌에 답답합니다. 실제로 이런 장면들이 우리 주변에서 매일 일어납니다. 68세 아내가 70세 남편에게 매일 아침 말합니다. 혈압약 먹었어. 당 수치서. 오늘 산책 나가야 해. 남편은 처음에는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자 이 말이 아침 점호처럼 느껴집니다. 군대도 아닌데 매일 아침 보고를 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나는 환자가 아니야. 좀 내버려둬. 아내는 상처를 받습니다. 나는 당신 걱정해서 그러는 건데. 65세 어머니가 40세 딸에게 전화합니다. 너 요즘 얼굴이 안 좋던데 병원 가봤어. 딸은 피곤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또 묻습니다. 혹시 빈혈 아니야? 검사 받아봐. 딸이 괜찮다고 해도 어머니는 걱정을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날 또 전화합니다. 병원 갔어. 딸이 내가 알아서 해요. 어머니는 서운합니다. 70대 남성이 60대 동생의 건강을 걱정합니다. 동생이 술을 마시면 형이 걱정합니다. 담배를 피우면 형이 걱정합니다. 야식을 먹으면 형이 걱정합니다. 동생은 형을 만나면 건강감시관을 만나는 느낌이라고 아내에게 말합니다. 동생은 점점 형과의 모임을 피합니다. 75세 할머니가 며느리에게 전화합니다. 아기 열은 없어. 이유식은 뭘 먹였어. 감기 조심해야 해. 며느리는 처음에는 감사했지만
매일 전화가 오니 부담입니다. 자기가 엄마로서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60대 부부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식단을 관리합니다. 짜게 먹지 마, 기름진 것 먹지 마, 밀가루 먹지 마, 탄산음료 마시지 마. 남편은 밥을 먹을 때마다 감시당하는 느낌입니다. 어느 날 남편이 혼자 밖에서 순댓국을 먹습니다. 아내 몰래 남편이 순댓국을 숨겨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 걱정의 아이러니입니다. 걱정이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걱정이 자유를 빼앗는 것입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의 건강심리학자 하워드 프리드먼 교수는 장수 연구에서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건강에 대한 과도한 외부 통제는 당사자의 자기 관리 동기를 약 31% 감소시킨다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가 건강을 대신 관리해주면 본인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려는 의지가 오히려 줄어듭니다. 한국노인복지학회의 2024년 연구에서도 배우자나 자녀의 건강 잔소리를 자주 받는 60세 이상 성인 중 약 38%가 건강 정보를 가족에게 숨긴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걱정이 투명성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걱정해서 물어보는데 오히려 건강 정보가 숨겨지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상대의 건강을 대신 걱정하면 마음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먼저 상대의 건강이 궁금합니다. 물어봅니다. 상대는 괜찮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믿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상대는 짜증을 냅니다. 짜증에 서운합니다. 서운하면 한마디 합니다. 나는 당신 걱정해서 그러는 건데. 상대는 미안하면서도 답답합니다. 답답하면 건강 이야기를 숨깁니다. 숨기면 더 불안하면 더 물어봅니다. 이것이 건강 걱정의 나선입니다. 혹시 나도 누군가의 건강을 너무 자주 물어보면서 그 사람을 지치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나의 걱정이 그 사람에게 감시처럼 느껴지는 건 아닐까? 저는 한 분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7세 아내가 72세 남편의 건강을 10년간 관리했습니다. 식단, 약, 운동, 검진 모든 것을 아내가 관리했습니다. 아침에 약을 챙겨놓고 점심에 건강식을 챙겨놓고 저녁에 산책을 예약하고 검진 날짜를 달력에 표시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은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자 남편은 자기 건강에 무관심했습니다. 아내가 다 해주니까 자기가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약이 어디 있는지도 아내에게 물어봐야 했고 병원 예약도 아내가 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입원했습니다. 남편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약이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병원 예약 번호도 몰랐습니다. 혈압약을 며칠 먹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이 달려와서 도와줬지만 남편은 자기가 얼마나 무력했지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퇴원한 후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없으니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더라. 아내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건강을 대신 관리한 것이 남편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남편의 자기 관리 능력을 빼앗은 것이었다는 것을. 그날부터 아내는 남편에게 약 관리를 조금씩 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스스로 약을 챙기고 스스로 병원을 예약하고 스스로 건강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의 건강에 어떻게 관심을 보여야 할까요? 저는 3가지 대안을 알려드립니다. 약 먹었어 대신 오늘 컨디션은 어때? 이 말은 약 복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전체적인 상태에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감시가 아니라 관심입니다. 그거 먹으면 안 돼. 대신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이 말은 금지가 아니라 함께하는 것입니다. 제안하는 것보다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건강에도 관계에도 좋습니다. 운동은 하고 있어. 대신 날씨가 좋은데 같이 산책할까? 이 말은 운동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활동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확인은 감시이지만 제안은 동반입니다. 검진은 받았어 대신 다음 검진 때 같이 가자. 내가 옆에 있을게. 이 말은 확인이 아니라 동행의 제안입니다. 내가 옆에 있을게라는 말이 병원 갔어라는 말보다 훨씬 따뜻합니다. 병원 가서 대신 몸이 불편하면 같이 병원 가자. 내가 옆에 있을게. 이 말은 확인이 아니라 동행의 제안입니다. 혼자 가라는 것과 같이 가자는 것은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건강 걱정을 줄이는 것은 무치심이 아닙니다. 상대에게 자기
관리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은 스스로 자라는 것이지 억지로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다. 저는 여기에 한마디를 더합니다. 건강도 스스로 챙기는 것이지 남이 대신 챙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챙기면 의존이 되고 스스로 챙기면 습관은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5가지 걱정 중에서 가장 조용하게 마음을 좀 먹으면서도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까지 빼앗는 4번째 걱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걱정 중에서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 모두를 가장 빠르게 지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망설임 없이 미래를 비관적으로 걱정하는 것이라고 답합니다. 이 걱정은 특장이 없습니다. 돈 걱정, 결혼 걱정, 건강 걱정은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 비관은 대상이 없습니다. 그냥 앞으로 다 안 좋아질 거야라는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경제가 안 좋아질 거야. 세상이 점점 나빠지고 있어.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어. 젊은 사람들이 걱정이야. 노후가 불안해. 이 말들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걱정이 아닙니다. 세상 전체에 대한 비관입니다. 그리고 이 비관은 전염됩니다. 비관적인 말을 하면은 주변 사람들의 기분도 가라앉습니다. 비관은 바이러스입니다. 이 걱정이 왜 위험하냐 하면 비관적 걱정은 해결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 걱정은 돈을 벌면 줄어듭니다. 건강 걱정은 검진을 받으면 줄어듭니다. 그런데 세상이 안 좋아질 거야라는 걱정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세상을 바꿀 수 없으니 걱정만 남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걱정은 무력감을 만듭니다. 무력감은 우울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비관적 걱정을 반복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에게도 무력감을 전염시킵니다. 실제로 이런 장면들이 우리 주변에서 매일 일어납니다. 70대 남성이 매일 뉴스를 보면서 한숨을 쉽니다. 경제가 망할 거야. 젊은 사람들이 불쌍해. 전쟁이 나면 어떡하지? 아내가 말합니다. 그만 좀 봐. 듣기 싫어. 남성은 계속합니다. 이게 현실이야. 눈 감고 있으면 안 돼. 아내는 남편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65세 어머니가 가족 모임에서 말합니다. 요즘 세상이 무서워.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야. 너희들 노후가 걱정돼. 40대 자녀들은 이미 자기들도 힘든데 어머니의 비관적인 말을 들으면 더 지칩니다. 아들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엄마 만나면 기운이 빠져. 항상 세상이 망한다는 이야기만 해. 60대 남성이 동창 모임에서 경제 비관론을 펼칩니다. 부동산 폭락할 거야. 연금 못 받을 거야. 우리 세대가 마지막이야. 동창들은 처음에는 맞장구를 치지만 점점 이 남성과의 모임을 피합니다. 만나면 기분이 나빠지니까. 70대 할머니가 손주에게 말합니다. 세상이 예전 같지 않아. 너희 때는 더 힘들 거야. 손주는 할머니가 걱정해서 하는 말인 것을 알지만 미래가 암울하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불안해집니다. 60대 부부가 저녁마다 뉴스를 보면서 미래를 걱정합니다. 아내는 물가 걱정, 남편은 연금 걱정, 둘 다 건강 걱정, 매일 저녁이 걱정 회의입니다. 둘 다 잠을 잘 못 잡니다. 미국 예일 대학의 심리학자 존 바지 교수는 무의식적 사고의 전염 연구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비관적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뇌의 부정적 사고 회로가 강화되며 이것이 우울 증상의 발현율을 약 29% 증가시킨다. 비관은 생각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반복할수록 강해집니다. 한국정신건강복지센터의 2024년 조사에서도 60세 이상 성인 중 미래에 대한 만성적 불안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47%였으며 그중 약 62%가 불안감의 주요 원인으로 뉴스와 미디어를 꼽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나쁜 소식을 반복적으로 소비하면서 자기 마음을 스스로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비관적으로 걱정하면 마음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먼저 뉴스를 봅니다. 나쁜 소식이 들어옵니다. 불안해집니다. 불안하면 주변에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면 잠깐 불안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의 반응을 보면 또 불안해집니다. 마치 세상이 정말 안 좋아지고 있지. 공감을 받으면 비관이 확인됩니다. 확인되면 더 비관적이 됩니다. 더 비관적이면 더 이야기합니다.
더 이야기하면 주변 사람이 지칩니다. 지치면 피합니다. 피하면 은으면 혼자 남습니다. 더 불안합니다. 더 불안하면 더 뉴스를 봅니다. 이것이 비관의 나선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돌고 돌고 돌면서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빠집니다. 혹시 나도 만날 때마다 세상이 나빠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닐까? 혹시 나의 비관이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를 빼앗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사람들이 나를 만나기 꺼리는 이유가 바빠서가 아니라 내 비관적인 말이 부담스러워서인 건 아닐까? 저는 한 분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72세 남성이 은퇴 후 매일 뉴스를 5시간 이상 시청했습니다. 경제뉴스, 국제뉴스, 사건, 사고 뉴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뉴스를 켰습니다. 밤에 자기 전 마지막으로 보는 것도 뉴스였습니다. 남성은 점점 비관적이 됐습니다. 아내에게, 자식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세상이 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동의하던 사람들이 점점 남성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하고 있으면 기가 빠져.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좋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친구가 말했습니다. 너는 맨날 안 좋은 이야기만 하니까 만나기 싫어. 남성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밀어냈구나. 그날 남성은 뉴스 시청을 하루 1시간으로 줄이고 나머지 시간에 산책과 독서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힘들었습니다. 뉴스를 안 보면 세상에서 뒤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자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남성의 대화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 산책하면서 봄꽃이 예쁘더라. 이 책에 이런 좋은 말이 있더라. 손주가 어제 보내준 동영상이 웃기더라. 아내가 말했습니다. 요즘 당신이 달라졌어.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 피하던 친구들도 다시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에 대한 불안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저는 5가지 대안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이 안 좋아지고 있어 대신 오늘 하루는 감사한 일이 있었어. 이 말은 미래의 불안에서 현재의 감사로 초점을 옮기는 것입니다. 감사는 비관의 해독제입니다. 앞으로 다 힘들어질 거야 대신 어려운 시대에도 좋은 것은 있더라. 이 말은 비관에서 균형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나쁜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도 함께 보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희망이 없어 대신 우리 세대가 쌓아온 것도 있지 않아. 이 말은 부정에서 인정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룬 것을 인정하면 미래도 덜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불쌍해 대신 젊은 사람들이 대단해. 우리 때보다 더 똑똑해. 이 말은 동정이 아니라 존경입니다. 젊은 세대를 불쌍하게 보는 것은 그들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존경은 세대 사이에 다리를 놓고 비관은 세대 사이에 벽을 쌓습니다. 노후가 불안해 대신 오늘을 잘 살면 내일도 괜찮을 거야. 이 말은 미래의 불안을 현재의 실천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성실히 살면 내일이 덮어집니다. 비관을 줄이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균형 있게 보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몸을 꿈꾸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라. 저는 여기에 한마디를 더합니다. 오지 않은 내일을 걱정하면 오늘이 사라지고 오늘에 집중하면 내일이 저절로 옵니다. 비관은 내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오늘의 평화를 빼앗는 도둑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가지 걱정 중에서 가장 사소해 보이면서도 관계를 가장 깊이 잠식하는 5번째 걱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걱정 중에서 관계를 가장 깊이 잠식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망설임 없이 같은 걱정을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답합니다. 이 걱정은 내용이 문제가 아닙니다. 빈도가 문제입니다. 한 번 걱정을 말하는 관심이 2번 말하는 것은 강조입니다. 그런데 3번, 4번, 5번 같은 걱정을 반복하면 그것은 관심도 강조도 아닙니다. 잔소리입니다. 그리고 잔소리는 사랑의 가면을 쓴 폭력입니다.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듣는 사람은 귀가 다칩니다. 귀가 다치면 마음도 다칩니다. 마음이 다치면 관계가 다칩니다. 우리는
걱정을 반복하면 상대가 변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걱정으로 상대가 변한 경우가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변하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가 나빠지는 방향으로 변합니다. 이 걱정이 왜 위험하냐 하면 반복적 걱정은 상대에게 학습된 무기력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을 계속 들으면 상대는 이 사람은 뭘 해도 걱정할 거야 라고 판단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걱정이 줄지 않으니 노력할 의미가 없어집니다. 노력을 포기하면 무기력해집니다. 무기력해지면 대화를 포기합니다. 대화를 포기하면 관계가 형식이 됩니다. 형식적 관계에서는 진심이 오갈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장면들이 우리 주변에서 매일 일어납니다. 70대 어머니가 40대 아들에게 전화할 때마다 같은 말을 합니다. 건강 조심해, 늦게까지 일하지 마, 술 줄여, 담배 끊어. 아들은 이 말을 30년째 듣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네 알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10년 후에는 내로 줄었습니다. 20년 후에는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엄마 전화 받으면 자동 응답 기계가 된 기분이야. 뭘 말해도 같은 말만 하시니까. 65세 아버지가 35세 딸에게 만날 때마다 말합니다. 운전 조심해. 문 잠가. 밤에 혼자 다니지 마. 딸은 이 말을 20년째 듣고 있습니다. 딸이 친구에게 말합니다. 아빠는 내가 아직 5살인 줄 알아. 70대 남편이 아내에게 매일 말합니다. 불 끄고 나가, 가스 잠가, 문 잠가. 아내는 40년째 같은 말을 듣고 있습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내가 치매인 줄 알아. 60대 형이 동생에게 전화할 때마다 같은 충고를 합니다. 저축해, 보험 들어, 건강검진 받아. 동생은 형의 전화가 오면 한숨을 쉽니다. 또 시작이구나. 75세 할머니가 며느리에게 만날 때마다 같은 말을 합니다. 아이를 따뜻하게 입혀 간식을 많이 주지 마. 일찍 재워.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사랑을 알지만 매번 같은 말을 들으면 자기가 무능한 엄마인 것 같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커뮤니케이션 학자 다니엘 헤일 교수는 반복적 메시지 효과 연구에서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같은 메시지가 3회 이상 반복되면 수신자의 수용도가 급격히 하락하며 7회 이상 반복되면 역효과가 발생하여 메시지에 대한 반발심이 약 45% 증가한다는 것이 합니다. 한국가족상담학회 2024년 연구에서도 부모의 반복적 걱정 표현을 자주 듣는 성인 자녀 중 약 56%가 부모의 전화를 의도적으로 짧게 끊거나 회피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약 39%가 부모에게 중요한 일을 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말해봤자 같은 걱정만 돌아오니까입니다. 여러분, 같은 걱정을 마음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먼저 걱정이 생깁니다. 상대에게 말합니다. 상대가 알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또 말합니다. 상대가 또 알겠다고 합니다.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또 말합니다. 이번에는 상대가 짜증을 냅니다. 짜증에 서운합니다. 나는 걱정해서 그러는 건데 서운하면 더 말하고 싶어집니다. 더 말하면 상대가 더 짜증을 냅니다. 이것이 반복 걱정의 나선입니다. 말할수록 역효과일수록 더 말할수록 관계가 멀어집니다. 혹시 나도 누군가에게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닫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한 분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68세 어머니가 42세 딸에게 20년간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운전 조심해, 늦게 다니지 마, 문 잠그고 자. 딸은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자기가 아이 취급을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매번 같은 말만 해요?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걱정돼서 그래.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52살이에요. 회사에서 팀장이에요. 부하 직원 20명을 관리해요. 그런데 엄마한테는 아직도 문 잠그라는 말을 듣는 아이예요. 엄마가 나를 믿어주면 안 될까요?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걱정을 반복한 것이 사랑이 아니라 딸을 아이로 가둬놓은 것이었다는 것을. 그날부터 어머니는 같은 말을 하려고 할 때마다 먼저 입을 다물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내 딸은 잘하고 있어. 나는 믿어. 놀랍게도
걱정을 말하지 않으니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딸이 먼저 전화하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을 멈추자 딸이 마음을 연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복적 걱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저는 5가지 대안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조심해 대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이 말은 걱정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매일 같은 걱정 대신 매일 같은 응원을 보내면 상대의 기분이 달라집니다. 늦게까지 일하지 마. 대신 오늘 하루 수고했어. 푹 쉬어. 이 말은 금지가 아니라 위로입니다. 하지 말라는 말보다 수고했다는 말이 상대를 더 편하게 합니다. 술주려 대신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 보고 싶어. 이 말은 행동의 금지가 아니라 바람의 표현입니다. 금지는 반발을 만들지만 바람은 감동을 만듭니다. 운전 조심해 대신 무사히 도착하면 연락해줘. 기다릴게. 이 말은 명령이 아니라 기다림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상대가 소중하다는 가장 조용한 표현입니다. 문 잠가 대신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 이 말은 확인이 아니라 안부입니다. 매일 같은 잔소리 대신 매일 같은 따뜻한 말을 보내면 상대는 전화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립니다. 반복 걱정을 줄이는 것은 사랑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표현을 바꾸는 것입니다. 같은 사랑이라도 같은 말로 반복하면 잔소리가 되고 다른 말로 바꾸면 감동이 됩니다. 율곡이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적을수록 무겁고 많을수록 가볍다. 저는 여기에 한마디를 더합니다. 한 번의 따뜻한 말이 100번의 걱정보다 깊이 남습니다. 걱정을 반복하면 말이 닳고 말이 다르면 마음도 닳습니다. 닳지 않는 말은 매번 새로운 말입니다. 매번 새로운 말로 사랑을 전하면 상대는 매번 새롭게 감동합니다. 여기까지 5가지 위험한 걱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자녀의 돈을 대신 걱정하는 것, 자녀의 결혼을 대신 걱정하는 것, 상대의 건강을 대신 걱정하는 것, 미래를 간접적으로 걱정하는 것, 그리고 같은 걱정을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 이 5가지는 모두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방향이 잘못되면 사랑이 상대를 질식시킵니다. 걱정이 물이라면 적당한 물은 꽃을 살리지만 너무 많은 물은 뿌리를 썩게 합니다. 우리의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걱정은 관계를 살리지만 과도한 걱정은 관계를 썩게 합니다. 이제부터는 건강한 걱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5가지 핵심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걱정 대신 믿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걱정은 너를 믿지 못한다는 메시지이고 믿음은 너를 신뢰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한마디가 100번의 걱정보다 강합니다. 믿음을 받은 사람은 스스로 더 강해집니다. 걱정을 받은 사람은 스스로 더 약해집니다. 걱정은 보호처럼 보이지만 실은 통제이고 믿음은 무관심처럼 보이지만 실은 존중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보십시오. 자식에게 전화할 때 걱정의 말을 하려는 순간 멈추고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잘하고 있다고 믿어.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평생 걱정하던 입이 갑자기 믿는다고 하면 혀가 뒤틀리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받은 자식의 반응을 보십시오.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부드러워집니다. 대화가 길어집니다. 왜냐하면 걱정은 방어벽을 세우게, 믿음은 방어벽을 허물게 하기 때문입니다. 걱정하는 부모에게 자식은 보고서를 제출하듯 대답합니다. 믿어주는 부모에게 자식은 친구에게 말하듯 이야기합니다. 2번째 원칙은 질문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에게 던지는 질문의 방향이 관계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괜찮아 대신 요즘 뭐 하면서 즐거워. 건강해 대신 오늘 기분은 어때? 돈은 괜찮아 대신 요즘 보람 있는 일이 있어. 결혼은 언제 대신 요즘 행복해. 질문의 방향이 걱정에서 관심으로 확인, 공감으로 바뀌면 상대의 대답도 바뀝니다. 걱정의 질문에는 짧은 대답이 돌아오고 관심의 질문에는 긴 대화가 돌아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보십시오. 오늘 자식에게 전화해서 평소 하던 질문 대신 이 한 가지를 물어보십시오. 요즘 가장 즐거운 일이 뭐야? 자식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평소에는 네, 괜찮아요. 한마디로 끝나던 대화가 이 질문 하나로 5분, 10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는 걱정의 질문은
상대의 입을 닫게 하고 관심의 질문은 상대의 입을 열게 하며 입이 열리면 마음도 열립니다. 세 번째 원칙은 한 번만 말하는 것입니다. 걱정이 되면 한 번만 말하십시오. 한 번 말하면 상대는 압니다. 두 번째부터는 잔소리입니다. 한 번 말하고 나서는 상대를 믿고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 상대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성장합니다. 반복하면 상대의 성장을 빼앗는 것이고 기다리면 상대의 성장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보십시오. 걱정인 같은 말을 또 하려는 순간 입을 다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이미 한 번 말했다. 이제 믿고 기다리자.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말하고 싶은 것을 참는 것이 고통입니다. 그런데 3일만 참아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상대가 먼저 연락합니다. 상대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잔소리가 사라지자 부담이 사라졌고 부담이 사라지자 마음이 편해졌고 마음이 편해지자 오히려 부모가 보고 싶어진 것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자기 걱정을 먼저 돌보는 것입니다. 소스가 떨어지면 자기 것을 먼저 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의식을 잃으면 옆 사람도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과도한 걱정은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불안의 문제입니다. 자식이 걱정되는 것은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인 나의 불안입니다. 불안을 상대에게 투사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자기 안에서 다루는 것이 건강한 방법입니다. 산책, 명상, 일기 쓰기, 친구와의 대화 이런 것들이 불안을 정리하는 도구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보십시오. 걱정이 밀려올 때 전화기를 드는 대신 노트를 펴십시오. 지금 내가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적어보십시오. 적고 나면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걱정의 대부분은 상대의 현실이 아니라 나의 상상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일어날 확률이 낮은 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 이것들이 걱정의 정체입니다. 적어서 보면 걱정의 크기가 줄어듭니다. 머릿속에 있을 때는 괴물이었던 걱정이 종이 위에 놓으면 생각보다 작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걱정은 대부분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는 일. 그런데 통계적으로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약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걱정한 것보다 훨씬 가볍게 지나갑니다.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옆에 있는 사람과 웃으십시오. 이 순간 먹는 밥이 맛있으면 말하십시오. 현재가 충만하면 미래의 걱정이 줄어듭니다. 매일 30분 걱정을 내려놓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산책이든 음악이든 텃밭 가꾸기든 차 한 잔이든 이 30분 동안은 어떤 걱정도 하지 않겠다. 자기와 약속하십시오. 처음에는 5분도 어렵습니다. 걱정이 자꾸 머릿속으로 침입합니다. 그런데 일주일만 연습하면 걱정 없는 30분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 30분이 하루 전체의 색깔을 바꿉니다. 걱정으로 시작한 하루와 평화로 시작한 하루는 전혀 다른 하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가슴이 찢어져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걱정. 자녀의 돈 걱정, 결혼 걱정, 건강 걱정, 비관적 미래 걱정, 그리고 반복 걱정, 그리고 이 걱정들을 바꾸기 위한 5가지 원칙. 믿음을 전하기, 질문을 바꾸기, 한 번만 말하기, 자기 불안 돌보기, 현재에 집중하기.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기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간단한 도구를 하나 드리려 합니다. 저는 이것을 걱정의 세 관문이라고 부릅니다. 걱정을 말하기 전에 이 3가지만 물어보십시오. 첫 번째, 이 걱정은 상대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해결해야 하는 것인가? 상대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상대를 믿고 맡기십시오. 내가 해결해야 하는 일이라면 상대에게 걱정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행동하십시오. 두 번째, 이 걱정을 말하면 상대가 안심할 것인가? 부담을 느낄 것인가? 상대가 안심할 수 있는 걱정이라면 말하십시오. 부담을 느낄 걱정이라면 마음속에 두십시오.
세 번째, 이 걱정을 이미 말한 적이 있는가? 처음인가? 처음이라면 하십시오. 이미 한 두 번째는 잔소리입니다. 이 세 관문을 통과한 걱정만 입 밖으로 내십시오. 상대가 상대가 안심할 수 있고 처음 말하는 걱정이라면 하십시오. 하나라도 통과하지 못하면 마음속에 두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사랑일 때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는 사랑은 조용하지만 조용한 사랑이 가장 깊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자식에게 전화할 때 걱정 대신 이 한마디를 하십시오. 너를 믿어. 첫째 날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평생 걱정하던 사람이 갑자기 믿는다고 하면 자식도 놀랄 것입니다. 혀가 굳고 입술이 떨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색한 것은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반드시 거치는 관문입니다. 둘째 날에는 조금 편해질 것입니다. 셋째 날에는 걱정을 말하지 않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식이 먼저 전화하기 시작합니다. 자식이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식이 어려운 일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걱정하는 부모에게는 나쁜 소식을 숨기지만 믿어주는 부모에게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걱정을 멈추면 대화가 시작됩니다. 대화가 시작되면 관계가 살아납니다. 저는 한 분의 이야기로 오늘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75세 어머니가 평생 세 자녀를 걱정했습니다. 큰아들의 사업 걱정, 둘째 딸의 건강 걱정, 막내 아들의 결혼 걱정, 매일 세 자녀에게 전화해서 걱정을 쏟아냈습니다. 자녀들은 점점 전화를 피했습니다. 어머니는 서운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걱정하는데 왜 전화를 안 받지? 어느 날 큰아들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엄마 전화가 올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요. 엄마가 걱정하면 제가 못나 보여요. 엄마가 걱정을 멈춰주시면 저는 더 자주 전화하고 싶어요.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결심했습니다. 걱정 대신 한마디만 하자. 너를 믿는다. 첫 번째 전화에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내가 잘하고 있다고 믿어. 아들이 잠시 침묵한 후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그 말이 듣고 싶었어요. 그날부터 아들이 먼저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던 전화가 일주일에 두 번이 됐습니다. 둘째 딸도 달라졌습니다. 건강 이야기 대신 요즘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자 딸이 엄마에게 여행 사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막내 아들도 달라졌습니다. 결혼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 오히려 막내가 먼저 여자친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걱정이 자식을 밀어냈고 믿음이 자식을 끌어당겼다는 것을. 걱정을 내려놓자 잃어버렸던 가족이 돌아왔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심이 깊으면 지혜가 흐려지고 마음이 맑으면 판단이 밝아진다. 저는 이 말이 걱정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걱정이 깊으면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내 불안의 렌즈로 상대를 보게 됩니다. 마음이 맑으면 상대의 강점이 보입니다. 상대의 노력이 보입니다. 상대의 성장이 보입니다. 걱정의 렌즈를 내려놓으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자식이 달라 보입니다. 배우자가 달라 보입니다. 친구 달라 보이면 말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관계가 달라지면 노년의 풍경이 달라집니다. 걱정으로 가득 찬 노년은 회색입니다. 믿음으로 가득 찬 노년은 따뜻한 빛깔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이에 걱정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걱정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걱정도 없습니다. 걱정이 있다는 것은 사랑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걱정 자체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걱정의 방향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걱정을 말로 쏟아내는 대신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바꾸십시오. 걱정을 반복하는 대신 한 번만 말하고 기다리십시오. 걱정을 미래에 두는 대신 현재에 감사하십시오. 걱정을 상대에게 투사하는 대신 자기 안에서 돌보십시오. 그러면 걱정이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걱정의 품격은 얼마나 많이 걱정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지혜롭게 걱정했느냐로 결정됩니다. 우리 모두 걱정하는 부모가 아니라 믿어주는 부모가 됩시다. 우리 모두 걱정하는 배우자가 아니라 응원하는 배우자가 됩시다. 우리 모두 걱정하는 친구가 아니라 신뢰하는 친구가 됩시다. 그것이 이 나이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